자, 안녕하십니까. MBN 지하상가 형무살롱의 김영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좀 있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놓고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5월 9일이 취임 2주년 되는 날이죠. 그렇죠? 예,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이요. 그렇죠. 예,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예. 딱 2년 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이제 다시 모습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취임 초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번 그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과 서서 이제 자유롭게 하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뭐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중을 장악할 정도로 달변 말을 잘한다. 그 분위기 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그때는 직후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감이 있었고 또 정권 차오고 또 뭐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려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도스태핑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도스태핑에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걸 좀 줄여야 됐는데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소통을 닫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마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였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MBC 기자와 설전이 좀 있고 예. 그 비서관하고. 예. 매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하다못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소통을 해왔으면 했었는데 초기에 그렇게 빈번하게 하던 것에 비해서 그 줄인 것이 조금 너무 급작스러웠다. 한두 달이라도 한두 번 해왔다면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거나 기대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적었을 텐데 뭐 이렇게 뜸한 상황에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고 기자회견 내용에서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소 70점은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러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여당 내에서는 평가가 있는 그 윤희석 대변인의 70점 점수는 온마이크 점수잖아요. 예. 방송이 꺼졌을 때는 좀 더 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윤 대변인을 잘 알고 있는데 예.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앞서 이제 도어 스태핑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는 경로고요. 경로는 이미 여러 번 나왔었고 자꾸 경로를 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제대로 된 진언을 할 수가 없어요. 참모들 얘기를 못 듣고 예. 그렇게 하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좋아 빠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어 스태핑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또 특검에 있을 때 뭐 중앙지검장 시절 총장 시절 기자들과의 접촉이 상당히 잦은 검사였습니다. 술자리도 많이 갔고 달변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소통이 많았어요. 근데 기자들과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 또는 부장검사일 때도 관계는 좋죠. 왜냐하면 기자는 하나라도 더 어떤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고 검사는 그중에 알려줄까? 아유, 요거 하나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뭐 검찰에 완전히 언론이 휘둘린다 그건 아닌데 기자들도 계속 알아보는 과정에서 뭐 검찰 비판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키를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와의 기자와 관계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대통령 장관들과 기자의 관계는 좀 달라요. 여기는 비판을 하거든요. 의혹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 국정 운영에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취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취재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국정 운영을 무겁게 봤으면 아, 내가 대통령으로서 기자들을 만나는 관계는 이전과는 다르겠구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김치찌개 발언부터 대통령이 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대한 고민이 제가 제 추정입니다. 저의 상상인데 대통령 그냥 그까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 빠르게 가.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다시피 빠르게 간 게 결과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요. 심사숙고가 없었고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무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소통 문제도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김치찌개 먹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뭐 폭탄주도 마시고 김치찌개 먹고 얘기하고 이게 소통 아니야? 국정 대통령으로서 소통은 이제 뭐 스킨십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집권 초기에는 청사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마 검찰총장 때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겠지만 청사진이야 뭐 청사진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 성과와 의혹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을 만나는 거는 대통령이 과거에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의혹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약간 기자들을 멀리하게 된 건 너희들 이런 애들이 아니었잖아 라가 되죠. 기자들은 원래 그런 애들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묻잖아요.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서 물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어제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제 예. 그렇게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 기자들을 만나고 국민을 만나고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다.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어요? 대통령의 의지는 저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좀 평가하는 예. 부분이 있군요.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타일 자체는 약간 변했어요. 저는 훈시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대통령이 전반적인 어조, 표정, 톤이 약간은 반성적 모드를 좀 넣었습니다. 내가 뭐 훈시 사과라는 말도 직접 꺼냈고 그렇죠. 처음 꺼냈고. 이전에는 국무회 모두 발언 보면 난 잘했어. 근데 니네들이 좀 이해 못했어. 그거 좀 내가 부족한데 잘했어. 잘할게. 요거였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알맹이. 예를 들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 현안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직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직에 대한 자기 확신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직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확신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직이 국민의 민심과 이것이 부합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별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이 요구하는 게 변해야 된다. 변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직을 수행하고 2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좀 과거로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임기 내내 5년 동안 로드맵 그리다가 임기 5년 마쳤어요. 왜냐? 대통령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질문이 들으면 로드맵을 만들겠다.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다 지나고 버렸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이제 변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변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소통을 하겠다. 변화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강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전선의 형성에 대해서 그나마 이번에 좀 변화하겠다,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우리가 감을 좀 얻었는데 대통령직이라는 게 로드맵을 그리고 소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논쟁을 하다가 5년을 보내는 것이 대통령직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갑갑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번에 기자회견을 놓고서 안 한 것보다 못했다. 차라리 안 한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래라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계기는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것.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이후에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전화위복에 대해서 이게 다시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선거 직전의 고점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25% 전후에 20%대 중반대 끝에 떨어져 있는 시점에 하는 선거 기자회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이 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큰 기조는 자기 확신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소통하고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일반 국민들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이번 이렇게 참패와 지지율 하락하여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측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님께서 이번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을 그래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았다 그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요건 개념 정리를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언론 또 야당, 여당이 각자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국정 운영의 기조라는 건데요. 기조라는 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는 건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조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민간주도 성장, 한미동맹,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튼튼한 안보, 약자를 보여야 된다. 너무 뻔하고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건 다 맞죠.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착하게 살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방향이 여기서 누가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디테일들이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되는 건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향에서의 기조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이 보는 그 기조는 좋아 빠르게 가고 약간 우격다짐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한미동맹에 지금의 대통령은 계속 그 가치동맹을 추구하면서 한미의 관계, 한미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배척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디테일들의 문제예요. 이것도 크게 보면 국정 기조에 들어갑니다. 야당에서는 이 기조를 뭐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건 모르고 일단 한미동맹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도 있죠. 의대 증원 많은 국민이 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2,000명 그런데 2,000명 한꺼번에 동의하면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방식도 적절하고 또 의사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 어제도 의대 증원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은 2,000명 오르니까 뚜벅뚜벅 가겠다고 그랬어요. 의사들도 뚜벅뚜벅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환자들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방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대통령은 큰 틀의 추상적인 것들만 옳다. 그건 옳죠. 착하게 살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정 운영 기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어제 기자회견에 뭐 세세한 강론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약간 오늘 주제하고는 벗어난 얘기였는데 앞서 이제 홍 수장님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 사례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년 내내 이제 로드맵만 그리다가 결국 실패로 다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하는 건 아니고 사실 노무현 정부의 물론 모든 정부에 이제 공과가 있으니까요. 뭐 부동산 집값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연정 제안했다가 실패한 거라든지 또 뭐 탄핵 사태까지 갔던 것 여러 가지 이제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한미 FTA를 본인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돌파해낸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역 흑자라든지 얻는 이익을 보면 뭐 한미 FTA를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이제 가져오는 문제 있었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뭐 비전 2030을 계획을 짰다가 물론 이제 그건 국회에서 이제 그 당시 야당의 반발 속에 이제 좌초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부분인데 로드맵만 짜다가 망한 정부는 아니라는 뜻인데 뭐 제가 반론하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인들한테 그것도 이제 함성득 이제 그 경기대 이제 그 대학원장님 기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얘기인데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총선이 이렇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내가 보고 따라하겠다. 그 예로 노무현 정부를 든 거예요. 한미 FTA를. 야당의 반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국익을 위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는 게 맞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통령은 어제 의대 정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뭐 여론이 어떻든 또 뭐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건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내가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한이 있도록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그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더 듣고 싶어요. 이제 앞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면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은 거꾸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70%가 반대해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하듯이 국가를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밀어붙이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기사만 보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거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예. 로드맵을 끝났다 이야기하는 건 전반부에 해당이 될 것까지는 아니고요. 후반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지지층이 아닌 국가적 이해관계 차원에 두고 이제 국정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차원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렸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한미 FTA, 그다음에 짜이툰 부대 파병, 그다음에 이제 그 저출산 문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거기 해군기지 건설 문제입니다. 맞아요. 자, 내가 그 해군기지를 건설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런 표현을 물론 그것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그때 그런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중요한 이런 결정할 때 어떤 반대가 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내가 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볼 것이지 달은 안 바라보고 왜 이 손가락을 바라보냐. 그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예. 윤석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해군기지를 왜 건설을 했을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멘트는 이랬습니다. 해군기지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수기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일 이미 우리는 저기 남해 어딥니까 진해항부터 시작해서 부산부터 해서 해군기지들을 굉장히 많은 항구가 있어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다가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못하면 무슨 소리냐면 전쟁하면 우리는 제주도를 밀려가서 탐라국에 가서 저항하는 이런 그 형국인데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했을까요? 바로 이 지금 현재 남중국해 국제 정세가 이래 될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남중국 이 그 정세가 발휘했을 때 해군기지가 부산 진해 여기에 있는 것하고 제주도 남단에 우리가 해군기지에 있을 때 그쪽에 대한 제한성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걸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정치적 상황에 두고 야 앞으로 이 남중국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돼 그러면은 그 당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놓고 볼 때 중국을 적대적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화법을 북한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평창기지를 제일 뒤에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어떤 국정 기조의 변화에 의해서 국익에 충실한 그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제가 FGI 조사를 합니다. FGI 조사를 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이런 물으면은 그거를 못 돼요. 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는지를 못 하고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진보 진영 세력들한테 이야기 보면은 진보 진영들한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 즉 정신 승리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진보 진영은 거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잘했는데 왜 이걸 못했냐? 왜냐? 진보적 거의 노무현 지지 세력들 그 당시 친노 진보들은 그걸 다 반대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그걸 다 정책이나 반대했던 결정을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친노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배신을 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외롭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만든 그 심리적인 어떤 공황을 만드는 거에 그 당시 친노 노무현 이 진보 세력이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사견이에요. 예. 근데 우리 제 사견인데 예. 그래서 저는 가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그런 식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을 저항도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고민을 엄청 많이 본인의 했었겠죠. 컸을 거고. 그 결과로서 그런 정책 국가 중심의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계기가 마련했는데 이번에 나는 이제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손 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은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이제는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반전 또는 어떤 큰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의 변화 이런 부분에 어떤 계기가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여기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후반부의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나갔던 그런 결기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변에는 이제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느껴지진 않았다. 예. 사실 앵커가 질문한 부분이 예. 이제 딱 얘기하면 소신과 고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고집으로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포퓰리즘이나 저도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양태는 비슷하지만 소신과 고집이 큰 차이는 뭐냐면 과학적 분석과 심사숙고를 따른 결론이냐 아니냐예요. 대통령의 결정이.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가장 큰 문제가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는데 심사숙고 단계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의대 증원 문제 지금 계속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의사 관련 단체들끼리도 단일한 안을 못 가져온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못 가져오는 게 상수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의협이든 전공의들 단체든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한 달 전부터 계속 대통령은 당신들이 가져오세요.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제가 고민해 볼게요라고 합니다. 못 가져요 원래 이쪽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못 가져옵니다.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야 돼요. 정부는 뒤로 빠지고 조율해서 가져오세요. 그럼 시간이 가죠. 시간이 그냥 갑니까? 암 환자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끄는 건 대통령이 이 직의 무게를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정책을 빨리 완수를 못해서 지금의 의료 대란을 놔뒀을 때 몇몇 가족들은 생사가 걸려있구나는 걸 느낀다면 이렇게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정책을 하냐? 못 느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빠르게만 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정말 말씀 정확히 제가 볼 때 맞고 심사숙고가 있으면 여론에서 반대하도록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천성산 터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롱뇽 때문에 터널을 지만합니다. 스님 한 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그 KTX 터널에서 이미 공사 다 됐습니다. 이 돈을 뚫어야 돼요. 이게 지연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만도 돈이 많이 나갑니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인지 민정수석이 제가 그 당시에 직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가서 스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시 지지층에서 반대했죠. 토론용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욕 먹고도 가야 돼요. 이게 저는 심사숙고해서 이게 맞다 그럼 욕 먹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그런 못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심사숙고해서 뭐가 낫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은 큰 국정 기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디테일들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평론론 쪽에서는 그렇죠. 그냥 가니까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되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이기는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길 거로 생각했던 처음에는, 것 예, 같고 예. 이제 막판에 좀 이제 불안해는 했지만 그러나 선거 직전에 막판에 이제 이거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반을 못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40대 1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온다면은 뭐 선거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105석이었나요? 지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30석 그리고 현재 의석보다는 한 22석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이니 지금도 이렇게 국정을 끌어가는데 설사 과반을 못 넣더라도 조금 지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거에 이번에 이기고 나서 후반부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한다 이 생각만 했지 질 경우에 대한 플랜 B를 계획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에 참모들 최고의 이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이 후반부의 이 문제를 이 한 달 정도 만에 정리를 하고 근데 그게 정리한다고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변하려면은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지금 이 충격에서 이 국정기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번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실은 많이 짧았다 이래 보여요. 옛날 조선 때도 이제 왕들이 밤이 되면 변복을 하고 가서 민심을 듣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채용상 티가 나겠지만 변복을 하고 저작거리 술집 가서 조용히 한쪽에서 들어야 돼요.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어제 모두 발언이 길게 있었잖아요. 약 20여 분간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저의 추정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대통령이 지금까지 업적을 쭉 나열해요. 대통령은 저걸 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마 참모진 중에 한 분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너무 비슷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법 싶은데 하겠다고 한 건 국민들이 우리가 잘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정책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를 건전재정을 얘기했는데 민생 토론회 때 물론 정확히 따지면 그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1,500조라고 하지만 그중에는 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수십조 원이 SOC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평균 SOC 예산이 20몇 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건 왜 그러냐면 이미 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30조를 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몇 년간 하는 게 있지만 거대한 토목공사만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얘기해요. 안 맞죠. 안 맞는 걸 옆에서 누군가 참모가 얘기를 안 해주고 언론에서는 얘기해도 얘는 나를 그냥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앞뒤가 다 안 맞는 업적의 모두 발언을 길게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과거 역대 정부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잘 보고 또 반면교사 삼을 건 삼고 또 이제 따라갈 거는 또 따라가면서 남은 이 국정 임기 3년을 좀 잘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 좀 잘했으면 하는 또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